자, 260페이지 취소죠. 아까 말씀드린 의의는 일단은 유효하지만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취소.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유동종 유효다. 이게 의의고요. 구별되는 개념에서 철회인데 많이 했죠. 그러니까 철회가 뭐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게 뭐죠? 철회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됩니다. 효과가 이미 생겼다면 취소하게 되는 거고요. 효과가 발생하기 전이면 뭐 할 수 있죠? 철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해제와의 구별은 우리가 해제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 우측에 해지도 해제에서 볼 겁니다. 뭐 판례는 뭘까요?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례고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취소의 종류해 가지고 협의 취소와 강의 취소가 나오는데 이건 나눌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억해 그냥 넘어가는데 넘어갑니다. 그죠? 한 장을 넘겨 보시면 이제 취소권 해 가지고 1번 취소권자가 나오죠.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아까 우리가 무효를 말씀드리면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설명 안 드렸죠. 그죠? 왜 그런 거죠? 무효는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아무나. 근데 여기서는 지금 취소권자가 나온다는 말은 취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요? 정해진 사람만이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무효에서는 뭐 어떠한 사람은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면 그냥 X예요. 무효는 아무나. 그렇지만 취소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첫째, 제한 능력자 본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조심할 것은 뭐죠? 제한 능력자에게는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가 전에 신의성실 원칙을 하면서 제한 능력자와 강행복귀 위반의 경우에는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다시 말하면 제한 능력자는 금반원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한 행위를 스스로가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착오로 일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한 사람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고요. 세 번째, 대리인입니다. 일단 법정 대리인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죠? 임의 대리인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의 대리인은 시킨 일 하면 임무를 완수하면 대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임의 대리인이 취소하기 위해서는 본인으로부터 별도의 뭐가 필요하죠? 수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승계인도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승계인은 매수인과 같은 특정 승계인이든 아니면 상속인과 같은 포괄 승계인이든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취소권자가 네 가지 종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 사람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누구에게 취소할 수 있던 형태의 문제는 잘 출제되는 편인데 틀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꾸 한 사람만 찾고 넘어가서 틀린 경우가 많으니까 좀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2번 취소의 방법 해가지고 일단 우측에 취소의 대상 해가지고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방법에서 가 원칙. 취소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죠. 또 취소권은 뭐가 돼요? 형성권이니까 취소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하되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에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나번해가지고 재판상으로만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해행위의 취소입니다. 사행의 취소는 뭐죠? 재판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가 채무자가 돈을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뭐죠? 사해행위라고 하고요. 사행위는 취소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재판을 통해서만 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판례 일단 의미 없고 3번 취소의 상대방인데 이 취소의 상대방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이다. 다시 말하면 현재 권리자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기친 놈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취소하고자 하는 그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이 취소의 상대방이 된다는 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지상권 설정을 해줬어요. 왜 을과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냐면 병이 갑에게 사기를 치는 바람에요. 그래서 을이 지상권을 취득했는데 계속 지상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정에게 요 지상권을 양도해서 현재 정이 지상권자로서 그 토지를 점유, 사용, 수익하고 있고요. 갑도 요 토지를 무에게 팔았어요. 무에게 팔고 무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서 현재 무가 요 토지의 소유자입니다. 요랬을 때 요 지상권 설정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자가 누굴까요? 다시 말하면 요 지상권 설정 계약을 사기당했다는 이유로 취소하고 싶어요. 누가 취소할 수 있죠? 네, 갑. 갑은 왜냐하면 사기당한 사람,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자니까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죠. 또 없나요? 취소권자는 한 명이 아니라 그랬죠. 또 누구 있지? 을이? 을이 왜요? 상대방은 아니죠. 보자고요. 제한 능력자는 없죠. 그죠? 사기 나왔고 대리인도 없죠. 승계인 있나요? 승계인 있나요? 무가 누구죠? 승계인이잖아요. 그죠? 소유권을 넘겨보죠. 따라서 이 문제 답은 갑 또는 무가 뭐가 돼요? 취소권자가 됩니다. 이것도 왜 틀리냐면 자꾸 갑만 찾아 틀리는 거죠. 이게 또 약간 좀 기계적일 필요가 있어요. 감으로 풀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한 능력자 없고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 갑. 그 다음에 대리는 어떻게 해요? 없죠. 승계인 있나요? 무. 그래서 갑 또는 무가 취소권자죠. 두 번째 취소의 상대방이죠. 누구한테 취소를 해야 돼요? 네, 을한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취소는 취소하고자 하는 그 원래의 법률행위 상대방이 뭐죠? 취소의 상대방입니다. 그래서 요 사례 답은 갑 또는 무가 누구에게요? 을에게 취소한다.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사기친 놈한테 취소하는 거 아니에요? 현재 권리자에게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취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취소하고자 하는 요 법률행위 상대방에게 뭐 하게 되는 거죠? 취소하게 되고요. 따라서 요 사례는 갑 또는 무가 누구예요? 을에게 취소한다.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주의할 점은 취소권자는 한 명이 아닐 수 있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취소의 상대방은 취소하고자 하는 그 법률행위 상대방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266페이지 오시면 취소의 효과가 있죠. 일단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그래서 1번 소급적으로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 2번 취소 효과 미치는 범위는 큰 의미 없고 3번 절대성과 상대성인데 취소 사유가 총 네 가지죠.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취소할 수 있었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요 네 가지 사유가 있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일단 다 알다시피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선의 제3자가 보호가 되고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뭐 받지 못하죠? 보호받지 못하죠. 그래서 취소는 무효와 달리 상대적 취소가 원칙이에요. 아까 무효는 제3자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 뭐가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었죠. 근데 취소는 네 가지 중에 세 가지가 누구를 보호합니까?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니까 상대적 취소가 원칙이죠. 그럼 이렇게 된 거죠. 취소는 원칙적으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지만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제3자를 전혀 뭐 하잖아요? 보호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해가지고 일단 이것도 취소하게 되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것은 부당이득으로서 뭐 하면 돼요? 반환하면 되는데 무능력자 반환법이 즉 제한능력자의 반환법이죠. 요거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주면 됩니다. 어느 범위 내에서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누구는요? 제한능력자는. 근데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현존 이익을 계산할 때는 유흥비로 쓴 것만이 소비된 거다. 이걸 좀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건전하게 쓴 것은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이익으로 평가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50만 원을 받았는데 요 50만 원 10만 원을 생활비로 썼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실제로 요 돈에서 10만 원을 생활비로 쓰기 때문에 다른 재산에서는 그만큼 뭐죠? 소비가 안 쓰이게 되죠. 그만큼 뭐가 돼요?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현존 이익을 계산할 때 뭐만 소비된 거예요? 술 처먹고 춤추고 도박하는 것과 같은 유흥비로 쓴 것만이 뭐가 돼요? 소비된 거고요. 건전하게 뭐 생활비로 쓰거나 학원비를 내거나 병원비로 내는 것은 다 뭐죠? 현존한 이익으로 평가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연말 되면은 미성년자들이 이렇게 뭐 편의점을 털었다 이런 거 가끔 뉴스에 나오면 꼭 뭐라고 나오냐면 유흥비 마련 목적 이런 게 나오거든요. 왜 그런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변호사가 그렇게 시켜서예요. 변호사가.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를 뭐 아버지 병원비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뭐 이랬다 그러면 쓴 돈이 뭐예요? 현존하는 돈이라서 돌려줍니다. 다. 근데 술 먹었다 그러면 뭐 하도 돼요? 안 먹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뭐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겨서 훔친 애는 뭐죠? 다 돌려주지만 진짜 재미로 술 처먹으려고 도박하려고 훔친 사람 뭐 할 필요 없어요?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이상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4번 일부 취소죠. 일부 무효와 똑같아요. 그래서 일부를 취소하면 전부가 취소가 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그 취소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에 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이 나옵니다. 143조가 나오죠. 1항을 보시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 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외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다시 말하면 누가 추인할 수 있는 거죠? 취소권자가. 그러면 취소권자가 추인도 할 수 있다 이 문제인데 한 장을 넘겨보시면 또 법조문이 나옵니다. 144조죠.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는 되고 있죠. 따라서 취소권자가 추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인이 종료된 후, 소멸된 후에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사기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자는 원인이 소멸된 후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야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고요. 또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원인이 소멸된 후니까 능력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주의할 점은 2항입니다. 제1항은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뭐 하잖아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추인하려면 능력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지만, 친권자는 그 아들이 아직 미성년이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있는 거죠? 추인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피한정 후견인이 추인하려면 능력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지만, 후견인은 아직도 그 본인이 여전히 피한정 후견인이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살면서 추인을 많이 하세요? 취소를 많이 하세요? 추인을 더 많이 하죠. 그죠? 사기당하면서 사기당했다고 뭐 검찰에 뭐 사기죄를 고소하고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고 이런 경우는 의외로 뭐죠? 흔하지 않습니다. 당했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같은 놈도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일반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말이 의미가 있으려면 사기나 강박 착오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아직도 사기 상태에 빠져서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추인하겠다. 이건 뭐죠?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도 제한 능력자인 상태에서 추인하겠다라고 말하는 건 뭐가요? 의미가 없고,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 능력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취소하지 않겠다, 추인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의미가 있고, 다시 말하지만 법정들이 이러한 제한이 없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 추인권자, 취소권자가 추인권자고요. 2. 원인이 어떻게 해요? 종료된 후에 해야 되고요. 3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인 줄 알면서 해야 되고요. 4번 상대방에 대해서 해야 되겠죠. 효과,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유동종 유효가 아니라 확정종 유효가 되고요. 2번 수인의 취소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 사람만 추인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요. 갑이 미성년자고 병이 친권자 법정 대리인이에요. 그러면 미성년자도 취소권자고 친권자도 뭐가 돼요? 법정 대리인 취소권자인데, 그죠? 병이 추인하겠다고 하면 이제 갑도 더 이상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없는 거죠? 취소할 수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 명의 취소권자가 있으면 한 명이라도 추인하게 되면 더 이상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법정 추인이 나와요. 일단 이 법정 추인이라는 것은 추인을 꼭 말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원인이 소멸된 후에 추인으로 볼 수 있는 일정한 행위가 존재하면 그것만으로도 추인하겠다는 말을 안 했더라도 추인이 되면 이게 뭐죠? 법정 추인인 거예요. 근데 교재 보시면 총 6가지 사유가 있거든요. 이거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가지로 유용할 수 있어요. 일정한 행위가 뭐냐? 이행과 관련된 행위와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죠? 법정 추인이다. 조심할 것은 이것도 언제 해야 됩니까?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해야 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사기를 당했거든요. 사기 상태에서 벗어났어요. 사기당한 줄 알게 됐어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취소를 해야 되는데 별말 없이 뭘 해요? 이행을 한다면 뭐 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거죠. 제가 사기당했어요. 그 상태에서 벗어났어요. 사기당한 줄 알면서 권리를 양도한다면 뭐 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이행한 것은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돌려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데 팔아먹으면 상대방은 무슨 뜻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취소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크게 이행과 권리의 양도가 뭐죠? 법정 추인입니다. 6가지 사유를 보시면 1. 전부나 일부의 이행입니다. 이 이행의 청구도 물론 이행과 관련되고요. 3. 경계도 이행입니다. 경계가 뭐냐면요. 계약의 종류를 변경해서 하는 이행을 경계라고 합니다. 경계가 계약의 종류를 변경해서 하는 이행이에요. 흔할까 이런 게? 보통 언제 나오냐면 아파트 분양 전단지 보면 가끔 이런 게 나와요. 중도금, 전액, 대출 전환. 이런 거 있죠? 이게 뭡니까? 경계입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면 뭘 줘야 돼요? 매매대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로 바꾼다는 거죠? 대출로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분양 사무실 가가지고 대출 서류만 작성해 주면 건설회사가 그 대출 서류를 은행에다 제출해서 그 대출금이 어디로 가냐면 건설회사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저는 대출을 신청해 줌으로써 뭘 한 거죠? 중도금을 낸 거죠. 이렇게 계약의 종류를 변경해서 하는 이행을 우리가 뭐죠? 경계라고 하고요. 경계도 뭐죠? 이행입니다. 4. 담보의 제공도 넓은 의미에서 이행이 되고요. 6. 강제 집행도 왜 하는 거죠? 이행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5를 뺀 나머지는 다 한마디로 뭐라고요? 이행이라고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다음 5를 보시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죠. 그럼 결국 뭐예요? 권리 양도고. 크게 유형화하면 이행과 권리 양도가 뭐죠? 법정 추인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외우지 말자고 하는 이유는 6개가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행으로 평가될 건 더 많겠죠. 그죠? 그래서 크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수험적으로 따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행의 청구와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 반드시 취소권자가 해야 된다. 상대방이 하는 것은 추인이 아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기당한 제가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뭐겠어요? 추인이겠지만 사기친 놈이 저한테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뭐가 아니에요? 추인이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또 사기당한 제가 팔아먹는 것은 뭐겠어요? 추인이겠지만 사기친 놈이 저한테 뺏은 물건을 팔아먹는 건 뭐가 아니에요? 추인이 아니겠죠. 다시 말하면 이행의 청구가 권리 양도가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돼요? 취소권자가 해야 되고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뭐가 될 수는 없어요? 추인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보시면 요건해가지고 사유가 나는데 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6 해가지고 취소권의 소멸이 나옵니다. 148.6조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민법은 숫자가 나오면 숫자 앞에 말이 중요하다 그랬죠. 언제부터 3년이죠? 추인할 수 있는 날. 원인이 소멸될 날로부터 3년 내. 그 다음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몇 년이에요? 10년이죠. 언제부터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그래서 취소권 행사 기간은 두 가지가 있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고요. 둘 중에 어느 하나로 지나게 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는데 우측에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 이거는 소멸수요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라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소멸수요가 아니라 뭐라고요? 제척기간이라는 점이고 판례는 일단 의미가 없어요.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올해 시험 문제가 나오죠. 기본 확인 문제입니다.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매매계약은 취소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왜요? 취소란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게 뭐죠? 취소죠. 2번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의 유효로 될 수 없다. 왜요? 추인이 불가능한 경우에서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복귀 위반은 뭐 할 수 없죠? 추인할 수 없죠. 3번 취소된 법률행위가 이미 이행된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맞죠? 4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의 추인이 있으면 더 이상 취소하지 못한다는 질문도 물론 맞는 질문이죠.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법정 대리는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만 추인할 수 있다. X.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는 원인이 소멸되기 전에도 뭐 할 수 있죠? 추인할 수 있으므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이 정도입니다. 자, 275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법률행위의 부관이 나옵니다.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한번 교재를 볼 건데요. 일단 부속 약관이라는 말을 부자하고 관자가 따서 부관 이럽니다.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라면 특별히 부속시키는 특약, 약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관이라고 하고요. 부관이 원래 세 가지인데 우리 시험법에는 두 가지입니다. 조건과 기한이 뭐죠? 부관입니다.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장래 미래 발생이 불확실한 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불확실한 것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하고요.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을 우리가 기한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네가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1억을 주겠다라는 말은 조건이죠. 왜요? 합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불확실한 거니까요. 12월 31일까지 돈을 갚아라 라고 했다면 이거는 뭐죠? 기한이죠. 왜냐하면 12월 31일은 반드시 뭐 하겠어요? 도래할 테니까요. 근데 12월 30일이 기한인 이유는 날짜에서 기한인 것이 아니라 장래 발생이 뭐였어요? 확실해서거든요. 따라서 내가 죽으면 너에게 자동차를 주겠다. 이것도 뭐죠? 기한이라는 점이죠. 왜냐하면 저는 반드시 뭐 하겠어요? 뒤질 테니까요. 그죠? 요것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는 말하고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는 말하고 이 두 가지인데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는 말 조건이겠어요? 기한이겠어요? 기한이겠죠? 왜요? 언젠가는 반드시 비가 올 테니까요. 내일 비가 오면 이건 뭐예요? 조건이겠죠? 왜요? 내일은 비가 올 수도 있고 어떻게요? 안 올 수도 있고 불확실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요 조건이 두 가지는 아닙니다.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만약에 효과가 생긴다면 요 우리가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요.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만약에 효과가 없어진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해제 조건이라고 하고요. 기한도 확실한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생긴다면 이걸 우리가 시기라고 하고요. 효과가 없어진다면 이걸 우리가 뭐죠? 종기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이다 이렇게 계약을 했으면 1월 1일이 도래하게 되면 임대차 교육 효과가 생기니까 이건 먼저 시기. 내년 12월 30일이 도래하면 임대차 계약 효과가 없어지니까 이건 뭐죠? 종기고요.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죠? 임대차 계약 기간이라고 하죠. 그죠? 따라서 시기와 종기 사이가 뭐가 되는 거죠? 기간이 되는 거죠. 그죠? 동의하시죠? 그죠? 여기까지입니다. 교재 보시면 의 나와 있고 성질에서 가 법률에게 효력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조건이든 기한이든 효과가 생기고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뭐에 관한 문제죠? 효력에 관한 것이고요. 나번 법률행위에 붙이는 것이고요. 답은 법률행위와 동시에 부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속 약관 부삭 특약이에요. 만약에 법률행위를 하고 나중에 추가로 부속시킨다면 그건 별개의 계약이지 뭐는 아니에요? 부과는 아닌 거죠. 지금 우리 276페이지 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라번 조건 기한은 장래에 실현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은 둘 다 뭐죠? 장래, 미래일이라는 거죠. 따라서 과거의 일이라면 4개의 대상을 낼 수는 있어도 조건과 기한이 될 수는 없고요. 마번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부과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죠. 왜냐하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과된 거니까. 따라서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고 당사자 의사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부과된 것만을 말합니다. 우측에 조건에서 의 및 종료에서 조건에 의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것이 조건이고요. 판례 밑에 2번 조건의 종료해가지고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이 나오죠. 좀 개념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정지 조건이란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정지 조건은 결국 뭐냐면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다는 걸 깔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지 조건이란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미래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길지도 모르는 게 뭐예요? 정지 조건인 거고요. 해제 조건은 현재 이미 효과가 있다라는 말을 깔게 되는 거죠. 다만 미래의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게 뭐죠? 해제 조건인 거죠. 이 개념에서 주의할 점이 뭐냐 하면 우리는 현재 살고 있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한마디로 말하면 정지 조건이란 현재 효과가 없는 거예요. 해제 조건이란 현재 이미 뭐가 있는 거예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지 조건이냐 해제 조건이냐 따르실 때는 될 수 있으면 현재 시점으로 바꿔서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전에 타의 법적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했어요? 정지 조건설은 태아 상태에서 뭐가요? 권리 능력이 없는 거. 해제 조건설은 뭐였죠? 태아 상태에서도 뭐가요? 권리 능력이 있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정지 조건이란 현재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효과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효과가 없는 걸 말합니다. 다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정지 조건은 대표적인 뭐가 되냐면 유동종 무효인 거죠. 동의하시나요? 자, 정지권은 뭐라고요? 현재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된 효과가 생길지도 모르는 게 뭐예요? 정지 조건이니까 무효이긴 한데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유동종 무효가 되는 거죠. 그다음 해제 조건도 현재 효과가 있지만 조건의 성취 효과가 없어질지도 모르니까 해제 조건은 뭐가 되냐면 유동적 유효인 거죠. 그죠? 일단은 뭐예요?
유효하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질지도 모르니까 뭐죠? 유동종 유효인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얘는 어떻습니까?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는 말은 지금 당장은 1억을 안 주겠다는 얘기니까 뭐가 돼요? 정지 조건이고요. 1억을 주면서 너 혹시라도 시험에 떨어지면 반환해, 불합격하면 반환해야 된다라고 계약을 했다면 지금 당장 뭘 주겠다는 얘기죠? 1억을 주겠다는 것이니까 뭐가 돼요? 해제 조건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표절에서 정지 조건에가 얘가 시험에 합격하면 2년간 사무실을 무료로 사용케 한다는 말은 지금은 사무실을 쓸 수 없다는 얘기니까 뭐가 돼요? 정지 조건이고, 해제 조건이 얘 시험에 불합격하면 현재 무상으로 쓰고 있는 사무실을 반환한다는 말은 지금 당장은 사무실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니까 무슨 조건이에요? 해제 조건이고요. 의식적이라 하더라도 현재 시점으로 치환해서 이해하셔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넘겨보시면 핵심 판례 가지고 약혼 예물이 나와요. 시부모가 약혼 예물 줬거든요. 누구 건가요? 며느리 거예요? 시부모 거예요? 일단은 줬으니까. 시부모가 약혼 예물을 줬어요. 일단은 며느리 거예요? 시부모 거예요? 며느리 거, 준 거니까. 며느리 거죠. 다만 결혼 안 하면 돌려줘야죠. 그러면서 약혼 예물을 주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해제 조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의 조건, 비수의 조건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 부분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설명을 안 드리면 또 의문을 가질까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이런 문제입니다. 조건의 성취 여부가 당사자 의사에서 좌우될 수 있으면 이걸 우리가 수의 조건이라고 하고요. 조건의 성취 여부가 당사자 의사에서 좌우할 수 없으면 이게 뭐죠? 비수의 조건인 거죠. 이렇게 당사자 의사의 조건 성취 여부가 좌우되는 수의 조건이 둘로 나뉩니다. 순수 수의 조건과 단순 수의 조건으로 나뉘고요. 순수 수의 조건은 무효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없고 순수하게 당사자 의사만 있다는 얘기예요. 뭐만 있다고요? 당사자 의사.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마음 내키면 너한테 10억 줄게 이런 거. 뭐 기분 좋으면 너한테 100억 준다 이런 것들. 예를 들어 주가 제 친구 저한테 야 인마 내가 기분 땡기면 너한테 50억 줄게 그런단 말이죠. 강의 때려치겠죠. 그러면 기분 좋으면 뭐 얼마죠? 50억 준다는데 수업할 때가 어딨어요. 그럼 쫓아다녀야지 그죠? 졸졸 쫓아다니면 막 웃어요. 웃길래 기분 좋구나. 약속대로 50억 줄였던 이놈이 기분 들어있자서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재판을 냈어요. 기분 좋으면 50억 주겠는데 안 줍니다. 라고 한 판사가 물어보겠죠.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들었습니다. 그러면 땡인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입증할 방법이 없어요.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순수 수의 조건은 뭐가 돼요? 무효인 거죠. 단순 수의 조건은 뭐냐면 조건 성취 여부만 단순하게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말로 하면 어려운데 예를 들면 쉬워요. 내가 제주도로 여행하면 이거죠. 제주도로 여행하면 너한테 꿀단지 사다 주겠다. 물론 제주도로 여행할지 안 할지 누구 마음이에요? 내라는 당사자 마음이니까 뭐이긴 해요? 수의 조건이긴 하지만 제주도로 여행했다라는 뭐가 있습니까? 객관적 사실이 있죠. 따라 이것은 입증할 수 있고 단순 수의 조건은 뭐합니까? 유효합니다. 그
그다음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비수의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우성 조건. 내일 비가 오면 이런 거죠. 내일 비가 오면 너에게 우산을 주겠다라는 말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뭐가 돼요? 우성 조건인데 뭐 이런 자연 현상만 우성 조건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이해할 게 뭐냐면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게 뭐죠? 비수의 조건이니까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의사에 의해서 조건 성취 여부가 좌우되는 것도 뭐죠? 우성 조건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요.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게 뭐죠? 비수의 조건, 우수 조건이니까 당사자가 아닌 누구의 의사예요? 제3자 의사에 의해서 조건 성취 여부가 좌우되는 것도 뭐가 돼요? 우성 조건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걸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저는 TV에 보면 제일 꼴보기 싫은 요새 누구죠? 홍상수 감독인가요? 홍상수 감독하고 뭐죠? 김민희하고 뭐 사귄다기죠? 맞죠? 그래가지고 엊그제 뉴스 보니까 홍상수가 자기 장모 장례식도 안 갔다. 뭐 이렇게 뉴스 나오니까 댓글 보니까 이 나쁜 놈 그것도 안 가냐면 나오던데 갈 수가 없죠. 그 인간 어떻게 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젊은 여자하고 바람 나가지고 와이프가 뭐죠? 이혼 소송 중인데 장모 장례식장 가면 처가집 식구들한테 마저 죽을 각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가? 무슨 염치로. 아무튼 홍상수 김민희 올라와서 그죠. 그래서 제 친구가 얘기를 한 거죠. 홍상수와 김민희가 혼인하면 진짜 결혼하면 우리 10만 원 빵 하자라고 했다면 이건 뭐죠? 우성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혼인할지 안 할지는 홍상수 마음이고 김민희 마음이죠. 제 친구와 저 계약 당사자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거 제3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도 뭐가 돼요? 우성 조건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동의하시죠? 이제 혼성 조건이 이해가 됩니다. 혼성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요. 짬뽕이라는 거죠. 수의 조건적 측면하고요. 우성 조건 측면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혼성 조건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김민희 참 이쁜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제 친구가 김민희를 개무시하는 발언을 했어요. 야, 제가 이쁘냐? 완전히 거미 인간이지.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한 거죠. 자식아, 너는 김민희 발바닥 떼만도 못해, 자식아. 너가 혹시라도 김민희하고 혼인하면 내가 너한테 100억 준다, 이 자식아. 라고 얘기했다면 이게 뭐죠? 혼성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너가 결혼할지 안 할지는 뭐죠? 당사자 마음이니까 수의 조건이죠. 김민희가 혼인해줄지 안 할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제3자 마음이니까 뭐죠? 우성 조건인 거죠.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뭐가 돼요? 혼성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혼성 조건의 그 예를 보시면 3. 가장 조건에서 위에 두 번째 보시면 이렇게 있잖아요. 예컨대 내가 갑과 결혼 얘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라는 사람의 결혼할지 안 할지는 뭐죠? 당사자 의사니까 이건 뭐죠? 수의 조건의 측면. 갑이 혼인해 줄지 안 할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제3자 마음이니까 뭐죠? 우성 조건 측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을과 동업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동업할지 안 할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당사자 마음이니까 뭐죠? 수의 조건 측면. 을이 동업을 해줄지 안 할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제3자 마음이니까 그건 뭐죠? 우성 조건 측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다 몰라도 뭐는 뭐죠? 순수 수의 조건은 무효고 나머지는 뭐죠? 유효다.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가장 조건입니다. 일단 우측에 개념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오른쪽에 맨 위에. 외형상으로는 조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건으로서 이게 인정되지 않는 조건. 이게 무슨 말이죠? 조건처럼 보이지만 조건이 아닌 것들이에요. 그래서 가장 조건은 뭐가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조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건이 아닌 것들 우리가 뭐죠? 가장 조건이라고 하고, 가장 조건은 결론적으로 뭐가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닙니다. 왜냐면 아까 우리가 조건이 되려면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부과된 것만 뭐라고요? 조건이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 법정 조건은 뭐가 아니죠? 조건이 아닌 거고요. 불법 조건은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입니다. 이거는 앞에 됐죠.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다 반사회적 무효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답은 기성조건, 불능조건인데, 기성조건이라는 것은 이미 성취된 조건이에요. 불능조건은 뭐죠? 불가능한 조건을 말합니다. 자, 그럼 보자고요. 기성조건은 조건이란 얘기예요? 조건이 아니란 얘기예요? 조건이 아니란 얘기죠. 왜냐하면 가장 조건이 뭐라고요? 조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뭐죠? 조건이 아닌 것들이잖아요. 기성조건은 조건이 아니에요. 왜 조건이 아니죠? 책에도 조건은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거죠. 근데 기성조건이 이미 성취가 된 거니까 더 이상 불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아닌 거예요? 조건이 아닌 거예요. 또 불능조건도 이미 불가능한 것으로 뭐가 됐어요? 확정이 된 거죠. 따라서 이것도 불확실한 게 아니라 확실한 거니까 뭐가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또 최근에 요 기성조건, 불능조건이 뭐가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란 취지의 지문도 잘 내요. 그죠? 자,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것만 뭐예요? 조건이다. 근데 기성조건이나 불능조건은 더 이상 불확실하지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따라서 기성조건, 불능조건은 뭐가 아닙니까? 조건이 아니라는 걸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이 부분은 헷갈립니다.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리 민법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머리 글자를 떼서 외울 거예요. 이것도 제가 그동안 강의하면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뭘 별 5만 가지 방법이 다 있는데 해보니까 단순 무식하게 외우는 게 여기는 최고예요. 그래서 어떻게 외울 거냐면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이렇게 할 겁니다.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무슨 말이냐면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기 때문에 기정조 이렇게 올 거고,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이기 때문에 기해무 이렇게 할 거예요. 그죠? 기정조 기해무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데 몰라도 돼요. 그냥 들어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너가 주택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합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불확실한 거니까 뭐죠? 조건이고, 지금 주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현재 효과는 없으니 이건 뭐예요? 정지 조건인 거죠. 그랬더니 이놈이 옆에서 딱 붙더니 자식아 나 이미 붙었어 이런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억 당장 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동의하시나요? 그죠? 다시 말하면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이 됩니다. 뭐가 없어져요? 조건이 없어지니까 1억을 주기라는 것만 남으니까 당장 뭐 해야 돼요? 이행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기정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1억을 주면서 야 내가 너한테 1억 주는데 열심히 공부해. 혹시라도 너 이번에 시험에 떨어지면 너 이거 돌려줘야 돼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죠? 해지조건이잖아요. 그렇죠? 1억을 끊어놨어요. 그러면서 야 주는데 너 열심히 해. 이번에 떨어지면 이거 돌려줘야 돼
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나 떨어졌어 이미. 그렇다면 요놈한테 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돈 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잖아? 다시 한번 지금 돈을 꺼내놨어요. 현질 기준으로 하니까. 돈을 꺼내놓고 1억 주는데 너 떨어지면 돌려줘? 라고 했더니 이놈이 이미 어떻게 해요? 떨어졌대요. 그럼 제가 그놈한테 1억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떨어진 놈한테. 따라서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1억 줄 필요 없다.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죠. 기정조 기해무입니다. 매우 쉽다. 기정조 기해무. 그 다음에 불능 조건이, 이건 이해 안 될게요. 괜히 들었어.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해서 불정무가 되고요.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뭐가 되냐면 불해조가 됩니다. 그래서 기, 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이거 외우자고요. 규제 한번 읽어볼게요. 연습하는 의미에서. 자, 기성 조건입니다. 법리 성립 당시 이미 성취된 조건이 기성 조건이다. 기성 조건이 기에다가 둥글뱅이를 치고 정지 조건이면 정자에다가 둥글뱅이 치고 조건 없는 법률행위 되고 그럼 어떻게 해요? 기, 정, 조, 조자에다가 둥글뱅이 치면 해제 조건이면 해자에다 둥글뱅이 치고요. 그 법률이 무효다라면 무자에다 둥글뱅이 치면 기, 해, 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 정조, 기해무입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돼. 이거는 지문으로 반드시 나오는 겁니다. 기정, 나중에 연습은 나중에 하더라도 기, 정조, 기해무. 불능 조건. 법률행위 밑에 줄.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에 대해서 불해조가 되고요. 정지 조건인 그 법률은 무효에 대해서 불정무가 됩니다. 그래서 불해조, 불정무, 불정무, 불해조 이렇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에서 1번 공익상의 불허용은 넘겨보시면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가족법상 행위입니다. 가족법상 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되고요.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뭐 할 수 없어요? 제한할 수 없죠. 만약에 가족법상 행위에 조건을 붙이게 되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죠. 2번 사익상의 불허용은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이지 못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동의를 해주거나 아니면 당연히 동의해 줄 것,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는 뭘 붙일 수 있죠? 조건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얻었거나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는 무엇을요? 조건을 붙일 수가 있고요. 얘가 세 가지죠. 채무 면제나 유증 유언은 단독행위지만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뭘 붙일 수 있죠? 조건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3번 조건을 붙이게 되면 뭐죠?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150조가 나오죠. 조건성자 불성취입니다. 갑이 을에게 이랬어요. 네가 주택과외단 시험에 합격을 하면 1억을 주겠다고요. 좋은 말이야, 나쁜 말이에요? 합격하면 1억 주겠다는 말. 좋은 말이에요? 아니죠. 네 대가리 가지고는 안 된다는 뜻 아니에요? 그죠? 네가 공부해? 야 임마, 너 그 시험에 얼마나 온줄 알아? 네가 붙으면 짜샤 내가 너한테 1억 줄게. 이런 의미에 별로 좋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열받은 거죠? 이 개자식이 나를 무시해가지고 미친 듯이 뭘 한 거죠?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갑이 보니까 꼼짝없이 1억 뺏길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못하게 집에다 불 질렀어요. 방아를. 그래도 이 친구가 미친 듯이 공부를 해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시험 못 보게 감금을 한 거예요. 감금을 했더니 이놈이 뭐죠? 시험을 못 받았어요. 감금인가요? 감금. 아, 헷갈려. 감금인가? 감금을 했어요. 자, 이랬을 때 을은 어떻게 되느냐? 요 문제예요. 150조 1항입니다. 조건의 성취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여기서 누구죠? 갑이죠. 신의 성실에 반해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 집에다 불 지르고 문에 못 지려서 감금한 때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갑이 감금하는 바람에 시험을 못 봤다면 요 을은 합격했음을 주장하면서 1억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그날 오후에 탈출하자마자 바로 2억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분하고 억울하지만 합격자 발표일까지 기다렸다가 1억 달라고 요구해야 될까요? 발표일까지 기다려야 돼요. 다시 왜 그러냐면 오른쪽에 보시면 중간에 이해 가지고 조건 성취 의제 중간에 기죠? 읽어볼게요. 아니 죄송합니다. 그 우측에 이 조건 성취 의제되는 식이 있죠. 위에서부터 한 7번째 줄이 되면 보이는 거죠. 이 조건 성취 의제되는 시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기는 언제냐? 신의 측의 반환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때예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얘가 방해를 안 해서 시험을 보게 됐다면 언제 합격할 수 있는 거죠? 발표일이 돼야 합격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그날 오후에 방해한 날 바로 1억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요. 분하고 억울하지만 꾹꾹 참다가 언제예요? 발표일이 돼야 비로소 1억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다시 왼쪽 조문입니다. 2항인데요. 자,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갑의 예상대로 을이 전혀 공부를 안 해요. 네가 공부할 때가 있냐고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이놈이 신기하게도 뭐죠? 합격을 한 거예요. 알다시피 이게 공부 안 하고 합격할 시험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상해서 알아봤더니 이놈이 실력이 좋아서 합격한 게 아니라 시력이 좋아서 시력이 우수해서 컨닝해가지고 합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150조 2항입니다. 다시 왼쪽입니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누구죠? 을이죠. 신의 성실에 반해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다른 말로 하면 컨닝해서 합격한 때에는 상대방은 누구죠? 갑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은 을이 컨닝해서 합격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1억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 보시면 조건부 법률이 효력해가지고 침해 금지에서 뭐가 나오냐면 148조가 나와요. 오른쪽 하단입니다. 이것도 좀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을에게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가 아니라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죠. 야 인마, 네가 공부할 때가 아니라 자식아, 네가 붙으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줄게 했더니 을이 열받아서 어떻게 해요? 미친 듯이 뭐죠? 공부를 시작한 거죠. 갑이 가만 보니까 꼼짝없이 이 아파트를 뭐 할 것 같아요? 뺏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뺏길 것 같다 그래서 을의 공부나 시험 보는 걸 뭐 할 수는 없어요? 방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방해해봤자 을은 합격자 발표일까지 기다려서 합격했음을 주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이 고민하다가 내가 너한테 아파트를 뺏길 수는 없다 해서 이 아파트를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등기를 해줬어요.
이랬을 때 요 매매, 요 처분행위는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예요. 이해되시나요? 합격하면 아파트를 주겠다고 해놓고 요 아파트를 뭐 했어요? 팔아먹었어요. 자, 우측 하단에 148조입니다. 조건 있는 법령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 인하에 생길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 못한다. 이게 지금 이게 뭐가 편집이 잘못되어 있는데 해야지 못한다까지만이에요. 는부터 뒤에 거는 뭐죠?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잘못 들어가 있네, 그죠? 는부터 상대방 그거는 뭐죠?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조건 있는 법률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인하에 생길 상대방 이익을 뭐 하지 못해요? 해야지 못한다까지만이에요. 이게 148조가 죄송합니다. 못한다까지만입니다. 자, 그러면 이 148조가 요 매매를 하지 말라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금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얘한테 합격하면 아파트를 주겠다라 약속해 놓고 갑이 병한테 요 아파트를 팔아먹으면 을의 이익을 뭐요? 침해하는 뭐죠? 처벌행위로서 148조가 하지 말라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금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민법 148조는 하지 말라고 금지만 했을 뿐 했을 때는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우리 판례는 일단은 무효라고 봅니다. 일단 뭐라고요? 무효.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병과 같은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요. 이때는 등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합격하면 아파트를 넘기겠다 받는다라는 권리 등기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등기를 하냐면 가등기로 하게 됩니다. 정리해 볼게요.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행위는 148조가 하지 말라고 뭐 하고 있습니까?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더라도 일단 뭐죠? 무효가 되는데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등기가 필요하고요. 요 등기는 무슨 등기로 합니까? 가등기로 한다는 거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고 넘겨보시면 핵심 판례가 결론이 그런 얘기예요. 판례 그 1992를 기준으로 밑으로 하나 둘 세 번째 줄부터 보시면 조건 성취 전에 수중자가 한 처분행위는 조건 성취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는 일단 뭐라고요?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위무효를 뭐 할 수는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행위는 일단 뭐죠? 무효입니다.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하고 이 조건부 권리는 무슨 등기로 합니까? 가등기로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번 제3자의 침해 뭐 불법 행위가 성립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조건부 권리의 처분인데 이거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얘는 이 아파트 팔아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얘는 합격하면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이 권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처분할 수도 있고요. 상속도 가능하고요. 보존할 수도 있고요. 또 담보로도 뭐 할 수 있냐면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조건부 권리를 뭐 할 수 있습니까? 처분할 수 있고 상속도 되고 보존할 수도 있고 뭐로도요? 담보로도 제공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 조건 성부 확정 후의 효력인데 정지 조건이면 효과가 생기고요. 해제 조건이면 효과가 없어지고요. 주의하실 것은 당사자 간의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수급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요. 조건 성취 효과는 뭐하지 않죠? 소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소급시키는 것은 뭐예요? 가능해요. 까지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측에 판례가 나오죠.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정지 조건이란 현재 효과가 없는 거다. 따라서 정지 조건임이 입증이 되면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정지 조건이면 누가 입증하냐면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 부정하는 자가 정지 조건임을 입증합니다. 왜냐하면 정지 조건은 현재 뭐가 없어요? 효과가 없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저는 아들이 없는데 예를 듭니다. 제 아들내미한테 아들아 네가 이번 기말고사 때 5등 안에 들면 아빠가 스마트폰 최신식으로 바꿔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지금 사주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미래에 5등 안에 들면 사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놈 자식이 다음날 아침에 뭘 잘못 쳐먹었는지 당장 사달라고 떼굴떼굴 굴러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야 이 자식아, 언제 아빠가 지금 사준다 그랬어. 네가 나중에 5등 안에 들면 사주겠다고 했지라는 말은 저는 뭐임을 주장하는 거예요? 정지 조건임을 주장하는 거죠. 누가요? 스마트폰 사주기 싫은 제자가. 다시 말하면 정지 조건이면 누가 입증합니까?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 다투는 자가 입증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놈이 정신 차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진짜 5등 안에 들었어요. 그럼 이놈은 잠도 안 자고 저가 퇴근하기만 기다리겠죠. 기다렸다가 성적표 보여주겠죠. 아빠 나 이번에 3등 했다. 그럼 걔는 뭘 입증하는 거예요? 정지 조건이 성취됐음을 입증하는 거죠. 정지 조건이 성취됐음은 누가 입증하는 거냐면요.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합니다. 판례 읽어볼게요. 첫 번째 판례입니다. 정지 조건부 법률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 5등 안에 들었다는 사실은 이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측에서 그 입증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그 입증 책임이 있다. 다시 말하면 정지 조건이 성취됐으면 누가 입증합니까?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사람이. 밑에 판례. 어떤 법률행위가 조건의 성취 시 법률효력이 발생하는 소위 정지 조건부 법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는 법률효과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 왜 정지 조건이라는 사유가 효과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인가요? 정지 조건은 현재 뭐가 없는 거예요? 효과가 없는 거니까요. 저지하는 사유로서 그 법률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 부정하는 자가 정지 조건임을 뭘 해야 됩니까?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아주 잘 나오는 판례죠. 일단 진은 여기까지 나갈 거고요. 그 문제 마저 하나 풀어볼게요. 문제. 기하는 다음 주부터 나갈 거고 몇 페이지에 문제가 나오냐면 288페이지입니다. 288페이지 올해 문제가 나와 있죠. 법률의 부관으로서 조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조건부 법률에 있어 조건이 공소얀속에 반하는 경우. 무슨 말이죠? 조건이 반사유적인 경우죠. 그럼 반사유적이면 법률이 전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2번 조건의 성취에 소급표가 없으나 당사자가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따른다. 맞죠? 다시 말하면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죠? 소급시키는 건 가능하죠. 3번 조건이 법리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럼 뭐죠? 기성 조건이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따라야 돼? 기, 정조, 기, 해, 무가 떠올라야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기, 해, 무에서 무효로 한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조건이 범 당시 이미 성취될 수 없는 거 불능 조건이죠.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요? 불정무,
불해조가 떠올라야죠. 따라서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불정무에서 그 법률은 무효로 한다. 맞는 지문이죠. 이 3번과 4번은 매년 나오는 지문이에요. 이거는 매년.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기정조, 기임은 불정무, 불의조는 뭐죠?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외우셔야 되겠죠. 5번. 조건의 성취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얘죠. 합격하면 1억 주겠다고 한 거죠. 신원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어요. 시험 못 보게 감금했어요. 그러면 그 방해 시의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추정된다. X죠. 언제 돈 달라고 해야 된다고요? 그날 오후가 아니라 합격자 발표일까지 기다렸다가 뭘 해야 돼요? 돈 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조건 성취에 방해했으면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될 것으로 추산되는 시점이 뭐죠? 그 시점이 되니까 그런 거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284페이지 기하원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